먼저 오늘 패널이자 좌장을 맡으신 이진우 NH농협선물 리서치 센터장이십니다.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한진 GNG 리서치 경제연구소장이십니다. 피데스 투자자문 부사장을 역임하셨고요. 다음은 김일구 시티은행 투자상품부장이십니다. 대우증권에서 채권 분석부장을 하셨고요. 다음은 안근모 글로벌 모니터 편집장입니다. 다음은 저희 글로벌 모니터 이공순 조사연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이진우 센터장님 사회로 일부 토론에 들어가겠고요. 서로 좀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런 견해차가 있어도 주먹질이나 욕설은 하지 마시고 좀 재미있는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시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은 누구나 다 힘겨운 시기인데요. 저희들 이렇게 이 자리를 마련해놓고 이 300홀이 굉장히 넓은 곳이라서 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바쁘신 와중에 또 이렇게 후덥지근한 날씨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미 김수선 대표께서 참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김한진 박사님은 예전에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으로 계시면서도 증권가에서 쓰기 힘든 그런 리포트였습니다. 마바라들이 말하는 늘 가는 쪽으로도 아니고요. 해야 될 말만 하셨고 2007년부터 10년까지 거의 김 박사님 혼자 베스트 애널리스트 다 독식을 하셔가지고 후배들한테 원성도 들으셨던 우리 또 김일구 부장은 2004년까지 채권시장의 전설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선물업계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그때 굿모닝 신한에 있으면서 리포트가 나오면은 메신저에 그냥 5분 만에 다 돌았습니다. 김일구 리포트입니다 해서 돌았고요. 한 번씩 잠수 타면은 다들 또 시장에서 기대했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리포트가 나올까 그런 식인데 그 또한 10년 전의 얘기라서 과연 그때의 그 총기가 살아있는지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안근모 편집장은 이데일리 창간 멤버인데다가 또 지금 이 글로벌 모니터도 주도적으로 창립하셨고 그렇죠. 기자 중에는 또 저런 선비가 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우리 이공순 실장님 학부는 국문학과 또 박사과정은 미국에서 또 정치학을 하셨습니다. 안근모 편집장은 데이터를 보고 중앙은행 장부 까는 데는 제가 봐서 글로벌리는 아니고 동양권에서는 최고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공순 실장님은 누가 뭐라고 했을 때 성명서가 되었건 꽤 높은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가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또 이렇게 뒤집어 보는 데는 또 남다른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시고요. 저야 이제 아시다시피 모르시는 분이 더 많으시겠지만 이제 루비니가 조용해지면서 나름대로 이제 비관론자의 정상급에 오른 외환시장의 조폭입니다. 2008년에 900원 깨져서 800원 간다 할 때 지금도 이건 자부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혼자 1,600원 간다고 외쳤었고 2011년에 또 2,400, 3,000 간다 할 때 코스피 1,600원 가야 되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제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됐습니다. 부러지는 작을 맞춰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었고요. 이렇게 앞서 소개 있었습니다만 작년 6월에 글로벌 모니터 창간했고 저와 안근모 편집장이 예전에 기자와 취재원으로서 그 인연이 또 이렇게 연결되었고요. 이렇게 늘 아침마다 월요일마다 들으시는 이공순 실장님이나 우리 오상용 에디터나 이 글로벌 모니터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만 남자들 사이에서도 의기투합이란 게 금방 되는 게 있었습니다. 한 2시간 저희들 낄낄거리다 보면은 참 재밌는데 그걸 갖다가 안 편집장이 편집 과정에서 정말 재미있고 그리고 자기가 좀 불리한 거는 다 잘라가지고 팟캐스트는 진짜 그 현장보다는 좀 재미는 덜합니다. 4월 7일부터 해서 금주까지 12회 그런 상황에 지금 아주 적절한 시기에 한번 이렇게 인사이트가 탁월하신 분들을 모시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시장을 토론해 볼까 합니다.
저희들이 팟캐스트를 매주 해보면 느끼는 것이 2시간도 모자랍니다. 2시간도 모자라고 밥 먹고 커피 마시는 시간까지도 뭐 남들 다 하는 유현진이 얘기도 좀 하고 여자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그때도 시장 얘기하고 앉았습니다. 그만큼 오늘 이 2시간 마지막에 한 10분 내지 15분은 함께 오신 여러분들하고 Q&A 시간도 가지려고 하면은 아주 진하게 액기스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체로 지금 이 G2 리스크가 갑자기 부각되는데요. 양적 완화가 이제 줄어든다 하는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중국이 또 이렇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하반기 주제에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무슨 리스크가 있고 그 와중에 또 어떤 기회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뭐 패널분들 입 맞춘 것도 없고 그냥 월요일 날 점심 한번 먹은 밖에 없는 데다가 시나리오도 없이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 대표님 말씀 맞다나 중간에 주먹 다짐이 나올지도 모르겠는데요. 뭐 그러면 먼저 이제 사설이 길었습니다. 자, QE 이번에 버냉키가 완전히 좀 뭐랄까요? 시장의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이 부분인데 팟캐스트를 그동안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어떤 그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강한 우리 안 편집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QE의 공과 과에 대해서 공만 말씀해 주십시오. 공만 말씀해 주시고 버냉키가 이번에 왜 이렇게 갑자기 배신을 때렸을까에 대한 그 부분도 한번 잠깐 언급해 주시죠. 저는 사실 그 오늘 과를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꼭 또 저한테 공을 말씀드리라고 하셔가지고 저를 또 어용 기자로 만드신 게 됐습니다. 일단 뭐 공을 말씀드리면은 이게 뭐 경제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금리 정책, 그 통화 부양 정책이 갖고 오는 효과라는 게 일단 금리 경로가 있고 그래서 금리를 낮춰주면 쉽게 말해서 그 빚을 많이 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뭐, 예. 그 카드로 이제 뭐 물건도 많이 사고 이런 금리 경로를 통해서 뭐 대출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물건을 사서 소비가 활성되는 뭐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도 많이 하겠죠. 그런 이제 효과가 있고 자산 가격 경로를 해서 이제 뭐 주가도 올리고 집값도 올리고 하면은 자기가 이제 좀 부자가 된 느낌에 또 소비도 늘리고 기업들 같은 경우는 증자를 해서 이제 설비 투자를 하고 뭐 이런 게 이제 보통 경제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효과고요. 이 중에 이제 뭐 일부 뭐 효과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이번에 연준의 통화 정책, 제로금리 정책과 양적 완화 정책 이 강도는 아주 뭐 전례 없이 강했습니다만은 그 효과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아주 제한적인 그런 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를 든다면은 이 지금 그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 이 차트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1959년부터 그 지금까지 그 미국 GDP 그러니까 미국의 국민 소득이 그 어떻게 분배됐는가. 그래서 국민 소득이 이제 발생하면은 뭐 1차로 그 근로자들한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주고 남은 걸 이제 기업들이 가져가고 세금으로 내고 이 세 군데서 가져가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80년대부터 30년 동안 보면은 미국 국민 소득에서 노동 소득으로 분배되는 것은 기록적으로 떨어지고 기업 이익으로 분배되는 것은 기록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미국의 소득의 격차가 그 누적적으로 심화되고 그 소득의 격차가 누적적으로 심화되니까 자산, 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그래서 그 이번에 연준의 부양 정책이 부자들에게 특히 이제 혜택이 집중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 실제로 부자들은 뭐 돈이 더 생긴다고 해서 돈을 더 많이 쓰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탄력성이 극도로 제한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안 편집장님의 항상 저런 너무나 점잖고 현학적인 저 말투가 저희 매주 일요일날 좀 짜증나게 만듭니다. 이 실장님, 지금 뭐 나름대로 과를 얘기하셨는데 좀 더 신랄하게 한번 평소 말씀하셨던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과라기보다는 공에 가깝고요. 왜냐하면 이건 모두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네. 연준이 처음부터 그 추이를 기획했을 적에 그 디자인 설계 자체가 저걸 겨냥한 거였습니다. 저기 나온 그래프를.
저게 더 극단적으로 되면은 오히려 그게 미국 경제를 안정시키는, 아니 그 경제가 아니죠. 미국 금융을 안정시키는, 그래서 달러화가 더 강해지고 달러화의 보편성이 유지되는 그런 그 기획을 했던 거기 때문에 저거 자체는 그 의도에서 벗어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연준이 왜 지금 와서 저기 그 갑자기 QE를 중단했냐, 버냉키가 자신이 했던 이론과 다르게 두 가지 사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미 2월 달 정도에 그 어느 정도 예견이 됐던 건데, 현재 조건에서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바로 저희율 때문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산 가격이 너무 높이 올라간다, 자산 버블이 생겼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현재는 자산 버블 초기입니다. 초기인데 자산 버블이 생겼을 때 이게 가장 중앙은행으로서 괴로운 일이 뭐냐면은, 원래 그 리플레이션, 그러니까 버블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버블이 생기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버블이 생겼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 버블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들어올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모두가 다 모든 전 세계 중앙은행이 리플레이션을 해버렸기 때문에 어디서 돈이 나올 데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버블이 진행되면 그 자연적인 희망에서 붕괴하는 순간이 오는데, 그 붕괴하는 순간이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제압해야 된다라는 그 요구가 안에서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01년이나 2008년도의 그 버블 붕괴 과정과는 다르게 지금은 그 버블에 대한 책임을 중앙은행이 지도록 법이 바뀌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뭐 정부 당국, 규제 당국의 책임이었다라고 해서 빠져나갔는데 지금은 빠져나갈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중앙은행이 지금 처한 현실이 어떤 거였냐면은, 원래 저걸 의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저걸 의도했는데 그 의도의 결과에 따라서 의도한 결과가 자신들한테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형성됐다는 거죠. 그래서 버냉키가 자기 의견을 포기하면서 할 수 없이 저기 그 QE 중단을 선언한 거고,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다른 얘기들이 있을까봐 BIS 국제결제은행에서 아주 강하게 정치적으로 압박을 하고 나온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조건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중앙은행에서는 저 통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의 중앙은행으로서는 제가 한 지난 2008년 정도부터 그 미국의 경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정확하게 27년 정도부터인데 진행되는지 봤는데, 센트럴뱅커 중앙은행장들의 눈에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보는 세계랑 굉장히 다릅니다. 정반대의 세계로 봅니다. 우리는 현실을 보고 펀더멘탈이 이러니까 세계가 어떻게 굴러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앙은행장들은 거꾸로 금융의 세계를 보고 현실을 거꾸로 추론합니다. 그러니까 저 세계는 굉장히 바람직한 세계예요. 그리고 저게 지난 30년간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저 시스템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라는 게 이번에 중앙은행이 먼저 자기네들이 그 책임을 뒤집어 써야 되니까. 그리고 그 책임, 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옛날과 다르게 지금 형태의 중앙은행이라는 것, 혹은 지금 형태의 금융 시스템이라는 거 완전히 존재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 저기 단지 어떤 뭐 연준의 하나의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금융 체제나 여태까지 국가와 중앙은행이 가졌던 그 관계가 완전히 변합니다. 중앙은행이 국영화되고 그다음에 국가가 법정화폐를 발행하는, 국가화폐를 발행하는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지금까지 그 여러분들이 뭐 미국의 달러화라고 하지만 미국의 달러화 아닙니다. 달러화는 미국의 민간은행들의 화폐입니다. 파운드화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민간은행들의 화폐입니다. 물론 일본하고 저기 한국 같은 경우는 좀 사정이 다르긴 한데, 그 국가의 법정화폐이긴 한데, 그런 식으로 완전히 변해버린다면 민간 금융이라는 게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QE는 거의 불가피한 조치였다라고 하고, 제가 그 글로벌 모니터에서 이제 기사를 몇 번 쓰면서 이 조치는 되돌릴 수 없는 대세일 것이다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걸 계속 유지했을 경우에 중앙은행 자체가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갖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는 버냉키가 자신의 견해를 포기하고 지금의 길을 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 어려운 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게 그게 이제 중앙은행이 할 수 없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는데, 불가피한 선택이 그 어느 정도의 이행 과정을 갖게 되는데, 이 후유증이 굉장히 심하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는 그 지난 5년간의 QE를 얘기하고 있는데, 또는 제로금리 체제를 말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바뀌는 방향이 나아가는 건 지난 30년간의 시스템 전체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과거와 같이 지난 30년 동안의 신형 팽창 과정으로서 금융이 세계를 지배하는, 금융이 경제를 이끌고 나가는, 금융이 선도하는 세계가 종식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이 이 안에 숨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 간단하게 뭐 QE를 중단하고 그 금리 정상화로 가는, 흔히 말하는 경제 정상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작게 보기보다는 굉장히 큰 과정에서 어쩌면 30년 앞으로 향후 30년의 그 역사가 바뀌는 첫 단초일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의 과도기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경제 그 대부분의 그 금융시장이나 이런 게 동요가 굉장히 심한 게 그 불안감을 안에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글로벌 모니터 독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나이틀리 브리프는 이공순 실장님이 쓰시는데 그거 보고 자면은 악몽에 시달리죠.
그러고 아침에 이제 안건모 편집장의 모닝 브리프를 보면은 그래도 또 오늘 하루 살아갈 만합니다. 여는 뭐 하우스 뷰도 없습니다. 아니 저기 이천에서 여기까지 떨어졌으면 제가 맞은 거 아니에요? 박사님 QE에 관해서 혹시 한 말씀 평소 갖고 계시던. 평소 생각이 없습니다. 이게 좀 죄송한 얘기인데 네. 저희가 이런 이슈가 터졌을 때 항상 이제 그 뉴스하고 이제 그 팩트에 네. 집중하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엄청나게 분석을 하고 또 뉴스가 또 뉴스를 만들고 분석이 또 분석을 만듭니다. 그래서 서로 뺏겨서 분석하고 또 거기다 창의성을 또 부여하고 상상력을 뭐 더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언제 맞았냐 이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뭐 토론이 필요 없고 연구가 필요 없고 조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네. 그러니까 뭐 분석의 무용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참 어떤 주제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어떤 그 특히 이제 이런 글로벌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이 뿌리가 깊잖아요. 네. 이게 한 뭐 제가 볼 때는 한 3, 40년 된 아니 뭐 100년 된 뿌리일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사실 지금 주식을 운영하고 지금 채권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아전인수격으로 해석도 하기도 하고 네. 또 자기의 어떤 입맛에 따라서 이렇게 그 좀 이렇게 보기도 하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지나서 보면 굉장히 오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가장 제가 요즘 반성하고 제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는 것도 뭐 그런 건데 좀 이 본질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이 QE라든지 지금 현재 세계 시장, 그 글로벌 시장의 어떤 그 문제점들을 가만히 보면 이거는 사실은 기축통화가 미국이고 그 미국이 전 세계 저축의 75%를 흡수하면서 굴러온 게 좀 한계에 달하고 있는 시그널이 여기저기서 나오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미국 국채를 누가 사줄까요? 지금도 벌써 꺼리고 있잖아요. 네. 중국도 꺼리고 네. 일본도 꺼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음모론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게 미국 국채가 소화가 안 되니까 금값을 이번에 한번 뭐 조졌다 이런 얘기도 뭐 하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너무 빙산의 일각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면 자꾸 이제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은 현상에 자꾸 꼬이는 것 같아요. 네. 현상에 집착하다가 자꾸 꼬이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는 좀 본질적인 걸 생각하자. 그래서 달러 체제가 과연 지금 이제 큰 트렌드로 봤을 때 붕괴하고 있는 거냐, 붕괴하기 직전에 정말 용을 쓰고 있는 거냐라는 부분. 그 다음에 자장님께서 이제 또 토론을 하시겠지만은 주제를 하시겠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게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게 네. 이게 과연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냐. 네. 이게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좀 오늘 예. 뭐 결론을 얻을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예. 아, 그래도 10년 동안 베스트 애널리스트 상을 그렇게 휩쓸고 가셨다가 이제 또 애널 안 하신다고 분석해봐야 소용없다 하시면 저희 같은 후배들은 이 거짓말로 먹고 사는 후배들은 어떡하라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자, 우리 김 부장님. 당황하셨어요? 김 부장님 뭔가 또 이렇게 빵 때리는 멘트 하나 나오지 싶은데 지금 현재 QE입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네, 제가 원래 그 채권을 했었고 그리고 지난 한 2년간 어떻게 보면 잠수를 탄 거죠. 제가 대우증권을 그만두고 시티은행 간 게 2년 좀 지났는데 지난 2년간 잠수를 타고 은둔해서 조용히 지내면서 마이크 좀 대시고. 네, 그냥 논 건 아니고 역사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내가 지금 하는 이 금융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가치 있는 일이냐? 이거 그냥 도박하는 거냐? 아니면 뭔가 인간 세상에서 중요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거냐? 옛날 사람들은 어땠느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봤고요. 그래서 역사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고 소크라테스한테 굉장히 오랫동안 좀 머물렀어요.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가설은 소크라테스가 왜 사형까지 받았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금융자본의 음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오늘 그런 이야기를 드릴 건 아니고요. 그 자료를 역사적으로 보면은 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정치에서도 진보와 그 보수라는 것이 항상 존재해 왔다라고 알고 있고,
근데 경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립되는 두 가지 생각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타워즈 같은 거 대립되는 어떤 두 가지 체제 또는 뭐 그 반지의 제왕 보면 두 개의 탑 이런 게 나오는데 그 인간 세상에 이제 어떤 두 개의 구분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둘 사이의 싸움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영화 속에서는 선과 악의 대립인데 우리가 이제 이거는 절대 선이고 이거는 절대 악이다라고 규정하지 못할 대립되는 두 가지 시각이 정치에서든 경제에서든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제 경제에서는 그게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돈에 대한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돈을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 금리를 제로든 마이너스로 만들어 놓고 돈을 아니다. 그렇게 돈을 푼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진 않는다. 화폐는 마법을 부릴 수가 없다. 두 가지 생각이 존재를 하는데 가령 이제 뭐 저기 그 괴테가 쓴 파우스트에도 보면 그런 시각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파우스트가 이제 메피스토펠레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당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경제를 구하죠. 당시에 근본이자를 해가지고 돈을 못 푸는 상황이었어요. 금이 없고 돈을 못 푸는데 경제는 이제 엉망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 소설적인 상황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 파우스트가 이제 국왕 전날 술이 취했을 때 국왕을 꼬드겨 가지고 이 땅에 지금 아직까지 캐내지 못한 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매개로 해가지고 돈을 찍죠. 마치 ABS 같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돈을 찍자라고 하니까 국왕이 끄떡끄떡 그거 괜찮은 생각이다라고 사인을 해줍니다.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국왕이 출근하면서 보니까 여기저기서 돈 가지고 막 날린 거예요. 저 누가 했냐? 누가 돈을 저딴 식으로 풀었느냐? 책임자들 다 불러라. 다 죽었다. 근데 이제 아니 이거 당신이 어제 사인한 거다. 내가? 그러고 있는데 이제 막 대신들이 몰려들어옵니다. 폐하 돈을 풀었더니 지난 6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던 군인들한테 돈을 풀었더니 그 돈을 들고 군인들이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고 정식적 주인은 그 돈을 갖고 그 다음에 뭘 사고 경제가 드디어 살아났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두 가지 대립되는 시각이거든요. 나중에 가서 보면 국왕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마법사의 꼬임에 속았구나.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작년인가 그 독일 중앙은행 분데스방크 총재가 어디 가서 강연을 하면서 이 괴테의 파우스트 이야기를 했어요. 독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돈은 마법을 부리지 못한다는 생각이다. 프랑스에는 존 로라는 사람이 있죠. 금융투기 역사에 보게 되면 존 로가 등장합니다. 중앙은행 만들어가지고 돈을 마구 찍어요. 존 로의 투기 역사 이렇게 나오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그래서 돈을 찍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그러니까 독일과 프랑스의 어떻게 보면은 그 돈에 대한 이제 두 가지 생각이 존재를 하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에 대한 두 가지 생각이 존재하고 그래서 이제 그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공화당의 후보 롬니 후보는 자기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버냉키를 자르는 거라고 했어요. 돈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돈에 대한 보수주의자들의 생각은 돈이 흥청만큼 풀려나가면 그게 경제를 살리지도 못하고 사람들의 투기 의식만 조장한. 열심히 일하고 싶겠습니까? 여기저기 돈이 널려 있는데 어떻게든 그거 가지고 투기로 한 방 벌어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경제는 망가진다라는 겁니다. 실물 경제는 결국은 사람들이 일하겠다는 의욕이 기본이 돼야 되는데 금리를 그렇게 낮게 만들어 놓고 돈만 계속 푼다고 그게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롬니는 제일 먼저 할 일이 버냉키를 자르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지금 오바마는 제일 많이 하는 게 공화당 의원들하고 이제 골프 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저녁 식사 자리에 공화당 의원들 불러 모아가지고 같이 저녁하고 하면서 이 정치에서 융합, 그러니까 일기 집권 시기에 워낙 이제 의료보험 이런 걸로 그 간극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걸 다시 좀 치유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 버냉키 규칙이라고 하는 게 나왔고 근데 저도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지난주에 버냉키가 QE를 축소하겠다까지는 오케이. 그거야 뭐 시장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굳이 지금 단계에서 QE 종료까지 시점을 못 박을 필요가 있느냐. 그동안 이제 페드가 경제 전망을 해왔습니다만 경제 전망 3개월 한 번씩 바뀌고 그동안 굉장히 많이 바뀌어 왔어요. 수정을 많이 해왔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중앙은행은 항상 자기가 3개월 이내 정도만 예측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근데 1년치 전망을 놓고 1년 후에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QE를 종료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시장도 굉장히 많이 반응을 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중앙은행 역사상 QE는 극히 이단적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마구 풀어서 장기금리를 중앙은행이 움직이면 그럼 시장은 뭐 하나요?
시장이 하는 일이 자원 배분인데 정부가 중앙은행이 저런 식으로 자원 배분하겠다 덤벼들면 그럼 시장은 뭐냐라는 것이죠. 돈에 대한 경제에 대한 보수주의에 대한 생각은 정부가 그렇게 계획적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고 시장한테 맡겨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버냉키는 자기가 한 일이 극히 이단적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QE 종료까지 시키고 그래서 QE는 자기 선에서 역사적인 평가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아마 후임자가 이제 뭐 빠르면 뭐 저기 늦어도 한 8월 달까지는 지명될 것 같은데 이 공화당이 이제 단단히 벼르고 있었죠. 후임자가 들어설 때 중앙은행이 독립돼 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지는 못해요. 하지만 대통령이 지명하면 그걸 이제 의회에서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동의하지 않겠다라는 QE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동의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는데 저는 그래서 이번에 시장의 혼란을 보고 그 뭐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버냉키가 지금 그걸 완전히 끝내지 않았으면 후임자는 국회 이제 의회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후임자는 QE 문제에 완전히 이제 발목이 잡히는 것이죠. 공화당 의원들은 QE 어떻게 할 건데 계속 집요하게 파고들었을 거고 QE를 지속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고 근데 이제 버냉키가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자기는 이제 떠나는 것이고 그럼 후임자는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편안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페드의 생각은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QE는 과했다. 그건 역사 속으로 이제 묻히고 그렇지만 지금 경제 상태에서는 초저금리는 유지해야 된다. 경제에서 아무리 보수주의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초저금리를 유지하는 건 필요하다라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매파든 비둘기파든.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이제 어느 정도 합의를 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정반대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버냉키가 지난주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 QE 그 중단 발언을 한 이후에 그 바로 다음 날 미국 상원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그 연준의 FOMC 그 이사들 그 뽑는 과정을 갖다가 그 법안을 바꾸겠다라고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역 은행들이 FOMC에 이사를 저기 선출해 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거는 컨플릭트 오브 인터레스트 이해관계 상충이다. 그래서 재촉사유 실장님 그게 어디서 나온 보도입니까? 우리 국내에서 보도됐나요? 국내에서는 한 군데도 보도 안 됐어요. 예. 네, 저기 저도 다시 써야 되는데 그냥 그날 피곤해가지고 귀찮아서 넘어갔는데 아니 뭐 법안 아직 저기 정식으로 통과 그 법안은 통과 못합니다. 어떻게 하원에서 하루에 통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루에 나이틀리 브리프 한 편으로 버티세요? 네. 아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근데 그 거기에 따르면은 즉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해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연준을 마찬가지로 아까 공화당이 그 저 연준을 압박하고 하신다고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그 연준을 압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지금 끼어 있는 상태라서 연준이 그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적어요. 더군다나 그 흔히 말하는 의장 교체기까지 겹쳤기 때문에 시장이 예컨대 이제 그 미국 그 중앙은행 또는 미국 시장을 공격할 가능성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은 그 두 가지 요소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스테일메이트입니다. 네. 일로도 못 움직이고 절로도 네. 못 움직이고. 거기서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3페이지로 넘어가 보실까요? 네. 그 우리가 보통 많이 이야기할 때 2008년에 이제 리만 사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리만 사태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리만이 파산한 게 요 시점이거든요. S&P 500 떨어져봤자 이 정도였어요. 여기서 이 정도 떨어졌는데 그리고 다시 반등도 하고. 근데 이렇게 떨어진 건 뭐냐? 리만이 파산했을 때 미국 재정부가 자금 지원하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공화당이 못하겠다고 했어요. 아니 이거 월스트리트가 도박하다가 일어난 일을 왜 국민의 세금으로 도와주느냐?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부시가 그래서 민주당하고 손을 잡고 법안을 통과시켰죠. 법안 통과 못 시키겠다라고 공화당이 반대했을 때 그때부터 이게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만 사태라고 이야기하는 건 정확한 의미가 아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돈을 놓고 서로 극단적으로 다른 철학이 거기서 완벽하게 빵 하고 터져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그 길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상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반복해서 나왔던 이야기가 여기서 미국 의회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봤습니다. 2008년에 이런 걸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이제 유럽이기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버냉키가 QE, Q3를 밀어붙였는데 QE1은 이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나오면서 이제 그 민주당하고 부시가 손잡고 재정 지원도 QE1 됐죠. QE2, QE3는 유럽 재정 위기 뭐 이런 거하고 관련될 건데
아는 거죠. 서로 간에 압니다. 우리 수천 년 동안 이거 싸워왔다라는 거 알고 지금 이거 해결 안 된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버냉키처럼 가는 거는 너무 과하다. 그거는 좀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랑 크게 서로 이견은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큰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여기서부터 QE1, QE2, QE3한 거 다 끝났다. 그럼 다시 이거 돌아간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상황이 안정됐기 때문에 너무 핫하게 가지 말자. QE3를 일부 사람들은 QE forever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 한다가 아니고 계속 하겠다라는 거니까. 아니 이건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중앙은행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너무 too hot하게 하지 말자라는 거고 그럼 반대로 그러면 금리 쭉 올려놓고 갈 거냐. 지금 상태에서 그러면 다 망하는 거죠. 그렇게 too cold 하지도 말자라는 겁니다. just right가 어딘지 몰라요. 그거 시장이 찾아야 되죠. 지금 시장은 혼란기에 들어갔습니다. too hot이 끝나다 보니까. 그렇다고 too cold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시장이 여기서 시장이 뭡니까? 시장에 저도 금융시장에 있고 여러분도 금융시장에 계시는데 금융시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제조업체에 있는 사람들보다 돈 많이 받아요. 사회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회적으로 뭘 한다고 합니까? 자원 배분을 하잖아요. 근데 금융시장은 그러면 맨날 페드 바라기인가요? 페드만 쳐다보고 페드가 하라고 하면 말란 말고 그러면 금융시장이 존재할 이유 없어요. 여의도가 아예 존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여의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월스트리트가 존재하는 이유는 자원 배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just right가 어딘지는 아무도 못 찾습니다. 공화당 민주당이 찾겠습니까? 다만 정치는 너무 핫한 거 너무 콜드한 거는 빼자라고 지금 합의를 한 상태고 그럼 여기서 어디가 바닥일 거냐라는 거는 우리가 찾아야죠. 그러니까 저는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의견은 아니라고 보고 왜냐하면 이게 수천 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불과 지난 몇 년 전에 이것 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자고 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옛날처럼 다시 극한 대립으로 가는 구조는 아니에요. 어딘가에서 균형점을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건 누가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하셔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네. 제가 미래에셋의 그 김경록 대표님께 김일구 부장의 근황을 듣기로 한 2년 잠수 타면서 UFO 찾으러 다녔다고 들었는데 지금 또 뭐 파우스트가 나오고 존 로가 나옵니다. 우리는 파우스트나 존 로는 우리 고등학교 때 그냥 뭡니까 그 다이제스트 그냥 참고서에서나 보는 거지 원본은 안 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어쨌든 독특합니다. 독특한 시각이었습니다. 뭐 시간이 또 많이 흘렀는데 어쨌거나 테이퍼링입니다. 테이퍼링은 이렇게 끝이 줄어드는 건데요. 이렇게 줄어들다가 이제 중단한다고 하는데 요거는 공개 토크쇼에 말하려고 그 팟캐스트에서도 아껴둔 저만의 아이디어인데 초등학생 머리통만한 배를 갖다가 한 손에 잡기도 힘든 이 배를 갖다가 이제 깎아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깎아 나가느냐? 처음에 이만한 두꺼운 마분지처럼 깎고 조금씩 얇게 깎아서 중간에 끊이지 않고 끊기지 말고 끝에 가서는 진짜 머리칼 같은 그런 얇게 깎아내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공순 실장님 쓰셨던 잘 도망가기, 잘 후퇴하기예요. 우리 뭐 을지문덕 형님이나 강감찬 형님이 했던 살수대첩, 귀주대첩도 보면은 초반에 맞짱 뜬 게 아니고 애들 다 짐 빠져가 가는 것 같다 뒤에서 그냥 물에 빠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빠져나와야 되는데 QE를 테이퍼링으로 해서 결국은 중단 과정인데 제 생각에 이게 위태위태하면은 결국은 가늘게 깎아 나가던 이 배껍질을 갖다 또 결국은 끊기겠다 싶으면 두껍게 깎아 버립니다. 이게 이제 QE를 그렇지만 느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쯤 되면 이거는 반칙입니다. 야, 차차 줄여 나가는 게임으로 하자 했는데 갑자기 중간에 또 두툼하게 자르기 시작해 버리면은 그래서 결국 그 게임의 승자가 그렇게 해서 제일 빨리 먼저 깎는 놈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그때부터는 뭐 테이퍼링 필요 없는 겁니다. 뭐 두툼하게 해갖고 우연동 빨리 깎아서 이제 메달 따는 거죠. 그렇게 따는 메달 의미 없습니다. 그렇게 가버리면 그때는 또 아수라장에서 어떻게 하든 이게 뭐 버버리건 뭐건 뭐 세상이 잘못됐건 자원 배분이 왜곡되건 다 필요 없고 그 과정에 한 방 해먹고 가는 게 뭐 최선이다 이렇게도 보여지는데요. 어쨌거나 버냉키가 왜 상당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굉장히 빈정상했다는 느낌은 많이 드는데요. 오바마 때문에. 명예로운 퇴진이 아니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자, 그 정도로 해서 QE를 한번 보시는데 어쨌거나 다들 시장에 종사하시는 만큼
딴 것도 아닌 이 금리가 돈다는 거는 한 30년 만에 돈다는 거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진짜 휩쓸려 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일부에서 빨리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중국 지금 전반적인 제도권 언론에서의 기사도 그렇습니다. 리커창이나 뭐 저샤오찬이 지금 장악하고 있다. 언젠가는 터져야 할 이 중국의 금융권의 이 부실 때문에 어떤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안 죽을 만큼 애들을 조지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제가 걱정되는 거는 그 장난치다 애 벤다고 이 카다가 진짜 한번 중국 빵 터지면은 뭐 그런 걱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국 괜찮다 쪽하고 중국 그 장난 아닐 거다 하는 쪽하고. 네, 박사님. 네. 글쎄요, 뭐 제 의견은 그 생각보다는 좀 저성장이 네. 중국이 한 2, 3년 정도 제 생각으로는 한 2, 3년 정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저성장이 지속될 것이다. 그 저성장이 어느 정도일까? 한 4, 5% 정도의 내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 논리적 근거보다는 인사이트인데요. 그 시진핑 정부가 아시다시피 10년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뭐 5년 끊었는지 아니면 3년 이렇게 끊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제정책 계획을 어쨌든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눴을 겁니다. 지금 중국의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조금 넘었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한 40%, 지금 한 40% 되는군요. 경제 장기 계획에 따르면은 한 지금 60% 이상 2020년까지 끌고 갈 계획인데 아마 중국 정부로서는 두 가지가 고민이겠죠. 첫째는 금융 시스템일 거고요. 결국에 자원 배분의 문제고 또 한 가지는 아마도 지금 고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동북연안 중심의 어떤 그 약간 왜곡된 자원 배분. 그 안에 이제 뭐 그 부동산 과열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지금 아마 시진핑 정부가 성장률을 8% 성장률이라는 것을 포기하고 아마 정책이 급선회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 배경은 아마 작년 말에서 올해 초에 중국 70개 도시의 부동산 가격을 보면은 오히려 비웃듯이 정부 정책 규제를 비웃듯이 올라버렸잖아요. 그러면서 4대 은행이나 5대 은행은 규제했는데 다른 쪽으로 결국에는 풀린 거죠 돈이. 또 이제 소위 이제 그림자 금융 섀도우 뱅킹이 일어난 건데 그 전체 규모가 지금 뭐 아시다시피 전체 여신의 한 30% 정도. 근데 아마 더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중국을 항상 고성장을 해주고 우리 수출을 받아주는 고마운 국가로 생각하지만 시진핑의 머릿속에는 분명히 초반에 이 금융 시스템과 자원 배분 시스템 그리고 건설 과열, 부동산 과열 부분을 확실하게 잡아야 되겠다라는 게 있을 거고요. 성장률을 희생시키서라도 그거는 잡고 넘어가겠다라는 의지가 좀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성장률 둔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뭐 결국에는 중국 경제는 구조가 좋아지겠죠. 좋아지겠지만 그 사이에 이제 중간중간에 부양책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올 연말 정도 되면은 아마 도시 실업률이 계속 올라갈 테니까 하반기에 아마 1차 경기 부양책 정도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시장을 좀 달래겠죠. 그리고 그래도 한쪽에서는 계속 눌러서 통화 증가율을 낮추고 또 각종 창구 지도라든지 직접적인 금융 규제를 통해서 아마 자원 배분을 정부가 할 거고요. 그러면 또 역시 또 경기가 안 좋고 실업률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양적 성장이 떨어질 거고요. 양적 성장률이. 그러면 아마 2차 부양책이 내년 상반기에 또 나오겠죠. 아마 3차, 4차, 5차 부양책이 나오는 사이에 중국 경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저성장 기조에서 시간을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럼 사람들이 그러겠죠. 중국 망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중국이 정말 잘하는 거거든요. 결국엔 중국이
앞으로 계속 미국의 국채를 사주면서 수출 주도형 국가로 계속 그 큰 경제가 나간다는 건 코미디잖아요. 결국에는 내수 중심,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수 중심 국가로 가야 되는데 내수 중심 국가의 전환이라는 게 쉽냐고요. 그냥 말로 할 수 있는 거냐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반드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중국 정책 당국자들은 확실히 이번에 네. 정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안 그래도 보면 시진핑이 취임해서부터 어쨌거나 그 중점적으로 하는 게 형식주의 타파하고 관료주의 타파, 그 다음에 대척결 뭐. 사치와 뭐 향락 이런 거 이제 그걸 강조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중국 최근에 한 10년 사이에 부동산 졸부, 주식 졸부가 얼마나 많이 생겼겠습니까? 그래 매일 저녁에 룸바 들렸다가 집에 가야 잡이 오는 놈들이 우리나라의 인구는 될 겁니다. 이제 시진핑이 이제 그 꼬라지가 이제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고 희한하게도 이번에 저 뭡니까 둘이 오바마하고 노타이로 그러고 나서부터 중국하고 미국이 돈줄을 쪼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혹시 이공 실장님 뭐 좀 잡히는 거 없으세요? 없습니다. 저기 그 중국하고 미국하고 회담은 저는 합의를 못 본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그 김한진 박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네. 정말 미국한테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지금 미국 국채를 누가 사줄 것인가입니다. 그 예컨대 미국의 무역 적자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데 원래 미국의 무역 적자하고 재정 그 적자는 그 쌍둥이 적자라서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규모만큼. 재정 적자는 규모가 거의 안 줄고 있는데 무역 적자는 급속하게 줄고 있거든요. 셰일 오일 때문에. 그 에너지 그 수익 감소가 제일 큰 이유인데 정말로 그 아까 박사님이 하신 질문 누가 미국 국채를 앞으로 사주죠? 매년 앞으로도 1조 달러 정도의 그 부채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차환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걸 누가 사줄 겁니까? 사실은 이거는 정말 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미국에서도 가장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그 지난 4월달에 미국 국채 그 발행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은 걔네들이 두 가지를 제안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이유도 사실은 거기에 있는데 미국 국채 저기 입찰했을 적에 지금같이 저금리로서는 들어올 수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적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국채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이미 거의 거기에 도달했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년물 1%, 10년물 1.5%라는 그 자연적 한계라고 얘네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한계 이미 부딪혀서 어느 정도 뒤튀어오른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국채를 매수할 그 주체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국채 가격을 좀 떨어뜨려 가지고 즉 수익률을 높여서 그 손님을 끌어보자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변동금리채 그 플로팅 레이트 본드를 갖다 발행해가지고 그건 내년부터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로 좀 당겨질지도 모르겠네요. 국채 수요를 만들어내자라는 겁니다. 미국의 국내 예금으로서는 현재 발행되는 국채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걸 하지 않으려면은 QE를 계속 지속해야 돼요. QE를 지속해서 그 중앙은행이 그 미국 국채를 사줘야 되는데 그 부작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결국 그걸 포기한 거거든요. 저번에 그 오바마가 한 얘기, 그러니까 그 FOMC 그 기자회견 보내기 직전에 이틀 전에 오바마가 뭐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 하셨어요. 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가세요라고 얘기한 거는 사실은 오바마 쪽에서는 계속 그걸 요구를 했거든요. QE를 계속해서 우리 국채를 사달라고 버냉키한테 압력을 넣은 건데 버냉키는 거기에 그 요구를 원래 그게 자신의 견해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 편에 서버렸거든요. 아마 그건 버냉키 자신의 견해가 아니고 월가 쪽의 요구였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월가 자체가 사라질 거거든요. 아까 박사님이 그러셨죠. 아니 저 김일구 부장님이 그러셨죠. 중앙은행만 바라보고 있으면 여의도가 왜 필요합니까? 월가가 사실은 그런 끼어드세요 지금 바로 끼어드세요. 예. 중국 이야기에 대해서 저는 김한진 박사님하고 조금 다른 의견이 있어가지고요. 김한진 박사님하고 다른 예, 네. 예 말씀하십시오. 네. 빨리 말씀하시고 지금 화장실도 가야 되고 화장실 담배도 가야 한 대씩 꼬실러야 되고. 예. 저는 중국이 이렇게 성장을 못 떨어뜨릴 거라고 보고 그 떨어뜨릴 이유도 별로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건 제가 볼 때 중국한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제가 좀 이상해져가지고 맨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거는 좋은 것만 보고 나쁜 거는 좋은 면이 있겠지 뭐 이렇게 좋은 면만 보는데 아까 한 얘기 지금 거짓말 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 아니잖아. 예. Anyway, 예. 나라가 달라요. 말씀- 예. 근데 지금 중국에서 이제 뭐 최근에 단기 금리가 급등하고 이러는 건 어떻게 보면 그 그림자 금융이 옛날 우리로 따지면 옛날에 90년대 활동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은행 신탁을 통해 가지고 은행 금리보다 1% 2% 더 드립니다라고 하고 이상한 뭐 회사 기업들 채권 발행시켜 가지고 그거 막 넘기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니 장부가로 막 넘기고 아니 나중에 수익률 안 나오고 부도 나오고 그러면 지금 중국은 데모도 합니다. 그게 그림자 금융의 실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은행을 아무리 좋아도 저기 은행 신탁에서 다 빠져나가는 그런 모양이고 옛날에 일본이 버블에 들어갔던 것도
일본이 정부가 아무리 은행을 좋아도 은행들이 자회사로 주택 전문 금융회사 주전을 만들어가지고 그쪽에 돈이 다 빠져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정말 하려고 하는 거는 얼마 전에 중국 가서 느낀 건데 먹는 거 해결됐죠? 옷 입는 거 해결됐습니다. 근데 주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 지금도 시위가 가장 많은 게 도시는 뭐 국가 소유고 땅이 시골은 협동조합 소유고 그 중간에 있는 변방 지역이 굉장히 애매해요. 근데 중국 정부가 시진핑이 하겠다고 한 게 10년 동안 하겠다고 한 게 도시화. 도시화가 이쪽에 이제 대도시를 건설하는 것들인데 여기를 불도저로 미니까 옛날에는 그냥 밀렸어요. 돈 조금만 받고 밀렸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몇 배씩 차익을 남긴 거야. 수십 배씩 차익을 남기고 그리고 그 수십 배씩 차익을 남긴 애들이 다 당 간부하고 뭐 유착돼 있는 애들이고 얘들이 아파트 지으면 한 동씩 가져요. 거기서 한 동씩 갖고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를 현금으로 계속 쌓습니다. 그 현금을 들고 이제 홍콩 가가지고 명품백을 싹쓸이하고 한국 가서 명품백을 싹쓸이하고 시진핑 보기에 야, 이 상태에서 도시화 진행했다가는 얘들한테 또 문제가 생기겠다. 그래서 요즘 이제 중국 언론이 주로 하는 게 얘들 때리는 거 주로 하죠. 지왕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땅을 엄청나게 부동산을 소유한 왕급에 해당된다. 옛날로 따지면. 그 얘들을 때리면서 뭘 하느냐. 너희들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돈 못 번다라는 거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지금 대학 졸업한 애들 취업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브라질에 데모하는 애들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까지입니다. 아니 잘 산다 그러더니 왜 우리는 이 모양이냐라고 들고 일어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국 정부가 성장률 떨어지는 걸 용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뭐 다른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왜 이 상태냐? 그림자 금융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단기금리가 급등하고 망할 기업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 은행 신탁에 고금리라고 돈 넣었던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아, 안 되겠네. 은행 신탁에 안 되겠네. 은행 고유 계정으로 와서 예금을 하고 그러면 그게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제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기 시작하겠죠. 자, 그러면 누구도 모르는 얘기인데 김 부장님 보시기에 여기 소프트 랜딩으로 갈 것 같다. 아니면 한번 악소리 한번 날 것 같다. 어느 쪽이세요? 중국은 자본시장이 통제되어 있습니다. 나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한국의 실패 사례는 정확하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는 잘 압니다. 어떻게 하면 성장하는지는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금융시장이 한국보다 더 발전하는지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한국처럼 외환위기 안 들어가는지 어떻게 하면 한국처럼 한 번씩 휘청휘청하지 않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악소리 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지금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죠. 안 편집장님 예.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지금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그 통제, 그 시장 불안 이거하고 미국에서 이제 양적 완화를 아예 날짜를 박아놓고 줄여서 없애기로 한 이거하고 같은 맥락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융 통화 그러니까 돈 찍어내서 경기 부양하는 정책이 더 이상 실물 경제를 끌어올리지 못한다 하는 그런 이제 그 각성에 의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배경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부의 격차, 소득의 격차 이게 더 이상 그 이른바 통화 정책이 작동할 수 있는 그 경로를 이제 차단해 버리고 나머지 돈들은 금융이라는 것은 항상 수익이 높은 곳으로만 향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게 실물 경제를 부추기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시가총액만 높아지는 그런 그 문제. 그런 문제 배경에는 미국도 그렇고 뭐 전 세계적 중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의 통제를 벗어나는 그 그림자 금융.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그 은행 고유 계정입니다. 그런데 고유 계정을 벗어난 다양한 그림자 금융들이 통화 정책, 금융 부양 정책의 작동 경로를 차단시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어떤 규제 뭐 이런 부분도 같이 갈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미국보다는 중국이 잠재적 위험이 좀 더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그 그림자 금융을 그 이제 기임을 빼나가는 그런 과정인데 성공을 하면은 제 생각에는 저성장, 그 실패를 한다면은 굉장히 그 쇼크가 오게 될 텐데 중국은 뭐 김일구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본을 통제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외환 위기라는 형태로 우리나라 그 97년도 같은 외환 위기 같은 형태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은 그 내부적으로 어떤 금융 시스템이 마비된다든가 그런 그 위험은 안고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관건은 그 정부가 재정을 얼마나 쓸 용의가 있는가.
그 금융 시스템을 이제 다시 수술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른바 이제 공적 자금을 얼마나 투입해 나갈 수 있는지, 그다음에 예. 어쨌든 그림자 금융이 그 효과는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은 그 끌어올려 왔던 뭐 성장이라든가 뭐 그 고용이라든가 이 부분이 이제 사라져 나가는 데 대해서 재정 지출이 어떻게 완충해 낼 용의가 있는가, 거기에 달렸지 않나 예. 싶습니다. 어제 상하이 지수 뭐 다 보셨다시피 장중 500포인트 마이너스 났던 게 이 민은행에서 너희 숨통 좀 튀어줄게 소리에 약보합으로 끝났고, 여기 오늘 또 상하이는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홍콩은 올랐지만요. 오늘 장이 참 궁금했는데 그렇게 기술적으로 아래쪽으로 그 긴 꼬리 달고 연저점 경신하고 나서 긴 꼬리 달고 돌았으면 이거는 오늘은 좀 플러스가 나줘야 되는데, 저기가 중국이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생각이 들고, 몇 주 전에 저희들끼리 팟캐스트 중구난방 저희끼리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브라질, 터키, 남아공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시위가 잦고,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도 뜬금없이 경제 민주화하고 말이죠, 갑질 을질 따지고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국 보니 어느 정도 이 한계에 도달했고, 워렌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가 우리한테 세금 좀 더 걷어라 하는 얘기가 그때 안 편집장 표현이었나요? 이런 식으로 세상이 더 가다가는 우리도 죽창 찔려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미리 개평을 주고 없는 계층에다가 소외된 계층에다 개평 주고 이렇게 좀 이 시스템으로 그냥 가자. 우리가 미리 좀 토해 놓을게. 뭐 더 쌓을 데도 없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냐 하는 그런 게 됐는데, 중국도 어떻게 보면 시진핑이 추구하는 건 그게 아닌가 싶은데, 이제 문제는 중국이 예를 들어서 두 자릿수에서 8% 깨졌을 때도 우리가 했는데 말이죠. 이게 아닌 말로 뭐 3% 4% 명목 성장률이 그런 식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1부 여기서 끊겠습니다. 여기서 끊고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이렇게 분위기 봐서 다시 모여서 후반부에는 좀 더 스피디하게 아베노믹스 이게 되겠나 하는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그놈의 저 주식 관련 사이트에는 맨날 옵션 만기를 다가오면 미국에서는 엑슨모빌 때리고 뭐 한국에서 삼성전자 때려가지고 뭐 콜 잡고 있는 놈 죽이고 뭐 이 논리 갖고 지금 하는데, 지금 이게 극할 때냐? 그걸 한번 따져보고 싶은 겁니다. 즉 이게 늘 시장에서 있는 트렌드 다음에 트렌드 커렉션 중에 이 커렉션이냐, 아니면 우리가 향후 수년 동안 못 보는 우리 꼭지를 갖다가 주식이나 채권에서 다 받느냐, 우리 이제 저 1,100원 밑으로는 이제 좀 한동안 힘드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해보고, 그렇다고 또 지금 뭐 다 처분하고 난 그 돈을 갖다가 뭐 침대 밑에 매트리스에 깔아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김일구 부장께서 또 투자상품 부장이시니까 한번 또 뭔가를 돈 될 만한 대로 또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10분 후에 다시 모이겠습니다.